중국어의 어순, 품사와 문장 성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중국어 어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중국어 문장의 특징, 중국어 어순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랑 중국어의 어순을 좀 대조해 볼게요. 한국어의 어순 어떤 순서로 나가죠? 보통 SOV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어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SVO 어순으로 됩니다. S가 뭔지, O가 뭔지, V가 뭔지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SOV가 뭐고 SVO가 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S라고 하면은 영어에서 이제 subject라고 할 때 S를 따온 거고요. V는 verb의 V. 그 다음에요. O는 object의 O를 따서 SVO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subject는 주어고요. verb는 무슨 뜻이죠? 네, 맞아요. 동사라는 뜻입니다. 동사. 그리고 object는 대상, 목적어를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간단하게 SVO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써놓은 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이 SVO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세요? 자, S, 주어 맞습니다. 그리고요, V가 동사는 맞습니다만 얘를 동사라고 하지 않고요, 주어, 수어, 목적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주어, 수어, 목적어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뭐가 다른지 글쎄요, 큰 차이 없어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 동사가 뭔지 수어가 뭔지는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해서 틀리진 않습니다만 주어, 수어, 목적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사라고 할 때 동사와 수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문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낱말의 용어의 개념을 잡으면 쉬워집니다. 용어의 개념을 잡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동사와 수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사는 품사입니다. 그리고요, 수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품사 가운데 동사라는 것이 있고 문장 성분 가운데 수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동영상 통해 가지고 품사와 문장 성분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중국어 문장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我吃饭, 我吃饭, 나 밥 먹어요, 나 밥 먹습니다 하는 요 문장인데요. 여기서 吃라고 하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낱말의 품사는 뭐예요? 품사는 먹는다라는 동사의 움직임이잖아요. 자, 요 吃라는 동사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동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동사는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수어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吃라는 낱말 하나만 볼 때는 동사지만 이 동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좀 구별이 되나요? 좀 이따 또 다른 예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품사는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사, 전치사, 대명사, 조사, 관형사, 감탄사와 같이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품사는 사로 끝난다. 의사, 변호사 이런 애들은 빼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사, 전치사, 대명사, 조사, 관형사, 감탄사. 대명사는 명사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에서는 여기서 전치사 빼고 9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영어에서는 8품사를 얘기하죠. 중국어에서는 13개 품사, 그런 식으로 13개다, 12개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자, 사자로 끝나는 것이 품사입니다. 그럼 문장 성분은 뭘까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보어와 같이 어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예. 자, 고등어 이런 어자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6가지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부사어, 관형어, 보어 이런 애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전에서 품사를 찾으면은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서 나눈 갈래라고 나옵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애들이면은 동사, 이름을 나타낸다, 명사라는 식으로 품사를, 이게 낱말을 갈라놓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낱말의 갈래가 품사입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애들이에요. 문장 성분은요, 문장을 구성하는 기능적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관형어 이런 애들이 문장 성분이 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을 또 따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품사는 낱말의 갈래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기능적 단위다 라고 알아두세요. 품사는 사로 끝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요, SVO라고 하는 것을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주어, 수어, 목적어라고 할게요. 그래야 품사와 문장 성분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SVO로 된 중국어 문장을 하나 볼까요? 좀 전에도 나왔었습니다만, 我吃饭, 我 주어예요.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입니다. 吃 먹다라는 동사가 수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饭이라고 하는 명사가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문장 하나 더 봅시다. 我爱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장 정도는 다 아시죠? 我爱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라는 뜻으로 주어가 我, 너를 하는 니가 목적어고요. 그 앞에 수로 사랑한다 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자, 문장 중국어로 좀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我爱你에서 니자 대신에 타 라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我爱他, 我爱他.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나는 그를 사랑한다. I love him 하면 됩니다. I love him. I love him. 그죠? 뭐, 요 정도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 어순을 좀 바꿔볼게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해서요, 나는과 그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예, 그는 나를 사랑한다. 중국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他爱我, 他爱我하면 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He loves me. He loves me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네,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했던 그 문장과 요 문장을 갖다가 한국어끼리, 중국어끼리, 영어끼리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어에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를 바꿔서 그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나와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뭐예요? 는, 을과 같은 격조사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해서 그를이 그는으로, 나는이 나를 하는 식으로 주어가 되려면은 주격조사가 붙고요. 목적어가 되려면 목적격 조사가 붙어요. 을이 붙으면은 목적어가 되고요. 이가가 붙으면은 주어가 됩니다. 은는 주격조사는 아니에요. 보조사라고 해서요. 좀 이렇게 주격조사가 좀 구분은 되는데요. 일단 자, 뭐 그냥 쉽게 갑시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해서 뒤에 붙는 조사가 바뀌면은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그죠? 나는 할 때는 주어가 되지만 나를 하게 되면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I love him 해서 바꿔서 him love I가 아니라 he loves me가 됩니다. 영어에서는요, 주어 자리에 올 때는 I지만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me로 낱말의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한국어는 나는 나를 하는 식으로 나라는 글자가 변하지 않아요. 낱말의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요, I가 me로 바뀝니다. he가 him으로 바뀝니다. 주어일 때는 I고요. 목적어일 때는 me예요. 한국어는 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돼요. 자, 이 언어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한국어는 격조사가 붙어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됩니다. 영어는 문장 안에서 위치뿐만 아니라 낱말의 형태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돼요. me라고 하면은 목적격이에요. 목적어로 쓰입니다. he, I 하면 주격이에요. 주어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번엔 중국어로 갑시다. 我爱他 하는 것과 他爱我를 볼게요.
낱말의 형태 변화 있나요? 앞에 주어로 쓰일 때도 우어, 목적으로 쓰일 때도 우어, 우어를 우어가 하는 식으로 이가, 을를 같은 거 안 붙었어요. 또 I가 미로 바뀌고 히가 힘으로 바뀌는 식으로 뭐 우어가 웜이 된다든지 타가 탐이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어는요, 단순히 문장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됩니다. 주어는 문장 앞에, 수로 앞에 옵니다. 수로 뒤에 오면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我爱他에서 우어는 주어예요. 他爱我에서 우어는 목적어입니다. 중국어는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합니다. 어순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 他爱我에서 타는 주어예요. 我爱他의 타는 목적어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어순을 지금 대조해 봤는데요.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은는, 이가, 을를 이런 격조사가 붙어가지고 어순에 비교적 자유롭고요. 격조사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돼요. 영어는요, 낱말의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I, my, me 하는 식으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낱말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중국어는 어떻게 돼요? 어순이 가장 중요합니다. 격조사가 붙지도 않습니다. 낱말의 형태가 변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어는 어순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순을 대조해 보고 있는데요. 어순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대조라고 얘기해요?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대조나 비교나 좀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에서는요, 대조와 비교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자, 대조 언어학과 비교 언어학이 있습니다. 대조 언어학은요, 서로 다른 어계에 속하는 언어끼리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 언어학은요, 같은 어계에 속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대조 언어학이라고 하면은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똑같은 관점으로서부터 대비시켜서 차이점을 드러나게 하고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한국어랑 영어랑 서로 다른 어계에 속하는 기원이 다른 언어끼리 이렇게 어순이라든지 낱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대조해 가면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게 대조 언어학입니다. 이 대조 언어학의 목표는요, 외국어 교육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하기 위한 것은 대조 언어학입니다. 중국어로는 对比语言学, 对比, 대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교 언어학은요, 같은 어계에 속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기원을 가진 언어들의 관계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언어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요, 뭐 한국어, 알타이 어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터키어라든지 위구르어라든지 몽고어라든지 이렇게 알타이 어계에 속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것은 비교 언어학입니다. 그리고 거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내기 때문에 비교 언어학은 역사 언어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역사 언어학, 역사 비교 언어학, 비교 언어학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언어학에서는요, 대조와 비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쓴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하나만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 어순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그 차이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국어 어순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랑 좀 대조를 해볼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我吃饭, 我吃饭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조사는 바꾸지 않고 한국어에서 어순만 바꿀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 어순을 바꿔서 밥을 앞으로 갖고 와서 밥을 나는 먹는다 해도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약간 좀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요,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밥을 나는 먹는다. 그죠? 자, 그럼 중국어에서 我吃饭의 어순을 바꿔서 饭吃我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饭吃我 하면 무슨 뜻이 돼요? 밥이 나를 먹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중국어는요, 어순이 바뀌게 되면은, 어순이 달라지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饭吃我 하면 밥이 나를 먹는다 라는 뜻이 돼요. 밥을 먹는다 나는이 아니에요. 자, 중국어는 격조사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어순이
문장 성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먹는다, 밥을 나는 해도 한국어는 의미 똑같습니다. 근데 중국어로 吃饭我하게 되면은 무슨 뜻인지 의미가 안 통해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문장이 돼버리죠. 먹는다, 나는 밥을, 한국어는 괜찮아요. 근데 중국에서 吃我饭뭐 이런 식으로 한다 보면은 여기서도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억지로 얘기한다면은 내 밥을 먹는다 정도로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중국어는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한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중국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타아이 하면 무슨 뜻이에요? 타아이. 직접 해석해 보세요. 타아이. 그 다음에요, 아이타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이타. 타아이라고 하면은요, 그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를 사랑한다가 아니죠. 타아이 하면은 그가 사랑한다입니다. 아이타 하면은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어는요, 문장에서요, 수어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타의 문장 성분이 뭔지 찾을 수가 있겠죠? 타의 문장 성분을 한번 알아봅시다. 타아이 할 때 타의 문장 성분은 뭐예요? 주어예요. 아이타 할 때 타의 문장 성분은 뭐죠? 목적어입니다.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 수어, 목적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중국어에서는요, 이 수어 앞에 오는 것이 주어고요, 수어 뒤에 오면은 목적어가 됩니다. 자, 수어 앞에 주어가 나오고 수어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아이, 타, 아이 이렇게 두 글자만 있어도요, 아이라고 하는 동사가 수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 타 하면은 타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타, 아이 하게 되면은 타는 주어가 됩니다. 자,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요, 문장의 주성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도 똑같이 주의라고 합니다. 주어를 주의라고 하니까 뭐 외우기 쉽네요. 그죠? 자,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요,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움직임,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이 동사의 움직임 또는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고 할 때 먹는 대상,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국수를 먹는다, 햄버거를 먹는다, 짜장면을 먹는다, 먹는 대상이 되는 낱말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를 중국어로 빈유라고 해요. 빈어라고 합니다. 주어를 주의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해하는데 목적어를 빈유라고 하니까 이건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일단 기억합시다. 목적어를 빈어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타동사라는 말이 하나 나왔는데요. 타동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타동사도 설명을 드릴게요. 뭔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어를 주의라고 하고 목적어를 빈유라고 합니다. 주어, 빈어.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이 중국어 문법 교재에서도요,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빈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한국어에서는요, 이 동작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요, 이 동작의 대상뿐만 아니라 좀 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빈어를 그냥 빈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빈어라는 낱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빈어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빈자가 무슨 빈자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어의 빈자 들어가는 낱말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귀빈, 영빈관, 내빈, 외빈, 국빈, 주빈. 귀빈, 귀한 손님이죠. 영빈관은 손님을 맞이하는 건물이에요. 내빈은 내부의 손님이고 외빈은 밖에서 오시는 손님이고요. 국빈은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손님을 국빈이라고 합니다. 주빈은 가장 주요한 손님을 얘기하죠. 자, 빈자가 무슨 뜻이에요? 손님 빈자입니다. 손님이란 뜻이에요. 자, 목적어를 빈어라 그래요. 손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자, 글자를 잘 보면은요, 주어는 주인 할 때 주자예요. 그럼 여기에 상대되는 건 손님이잖아요. 손님과 주인이 상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어를 주의라고 하고 목적어를 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낱말의 의미를 알면은요, 문법 용어를 파악하기도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좀 전에 타동사라는 얘기 나왔는데 타동사 얘기 나오면 자동사 얘기도 나오죠. 자동사가 뭐예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그런 동사가 자동사인가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동사와 타동사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갑시다. 자동사는요,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없어도 돼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가 자동사입니다. 됐죠? 자, 기억하세요.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없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가 자동사예요. 그럼 타동사는 뭘까요? 그 반대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 타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도 있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 하나 이상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은 쉽게 까먹어요. 근데요, 항상 예문과 함께 기억하면은 우리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동사 몇 개 볼까요? 물이 흐른다, 해가 솟는다, 내가 웃는다, 바람이 분다. 여기는 다 주어만 나와 있어요. 물이, 해가, 내가, 바람이 하는 식으로 앞에다 주어가 있죠. 목적어 없습니다. 흐른다, 솟는다, 웃는다, 웃었다, 분다와 같은 동사는 따로 목적어 없이도 주어만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가가 붙으면 주어가 돼요. 물이 흐른다, 해가 솟는다, 내가 웃는다, 바람이 분다와 같은 이런 동사들, 여기 나온 동사들이 자동사입니다. 타동사 볼까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우리말에서 목적어를 만들려면 을을이 붙어야 돼요. 그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을을이 붙는 낱말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이 가가 붙는 주어만 나오면 됩니다. 자동사는 주어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자, 타동사로 갑니다. 타동사는요, 밥을 먹는다, 선물을 준다, 친구를 만난다, 입김을 분다, 이런 식으로 을을이 붙는 낱말을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타동사입니다. 근데 좀 전에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는 이 분다는 자동사였는데 입김을 분다라고 할 때는 입김을 분다 할 때는 목적을 쓰니까 타동사네요. 동사 가운데 타동사이기도 하면서 자동사이기도 한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먹는다와 같은 경우도 내가 먹는다, 내가 먹어요 할 때는 그냥 자동사예요. 목적어 없으니까. 근데 밥을 먹는다라고 목적어를 쓰게 되면은 얘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됐죠? 자동사와 타동사 정확하게 개념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문법을 공부하면서 문법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잡으면 쉽습니다. 언어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언어는요, 모든 학문의 출발입니다. 물리학을 하든 아니면 생물학을 하든 화학을 하든 의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모든 학문은 언어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언어를 모르면 학문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각 학문의 전문 용어를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예문과 같이 암기하면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문법 공부했어요. 영어 시간에 영문법 했는데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솔직히 문법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법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한국어 문법 몰라도 잘 쓸 수 있잖아요. 문법 몰라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법을 공부하려면은 문법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를 잘 모르면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자, 그래서요, 우리 요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영문법 많이 배웠습니다. 문법적인 지식도 많아요. 근데 그 지식들이 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문법 지식을 퍼즐처럼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목표 꼭 기억해 주세요. 파편처럼 흩어진 문법 지식을 퍼즐처럼 맞춰보자 라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만 합시다. 비가 내린다. 비 오네 라는 말이 있어요. 비가 내린다.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下雨了, 下雨了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비가 내린다의 비, 유의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주세요. 비가 내린다의 비, 한국어에서는요, 이가, 주격조사 이가가 붙으면 주어예요. 한국어의 비는 주어입니다.
그럼 중국어의 샤유의 유는 문장 성분이 무엇일지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처음 간단하게 어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